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래. 1년 내내 고민합니다. 그만할까? 1년 내내 고민해. 이거 한번 발 들여놓으면 발 못 빼요. 거의 늪하고 뽕하고 비슷해. 안 먹어봤죠. 근데 중독성이. 아니, 말은 저는 그렇게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제가 뽕을 어디서 맞아요. 가끔 뽕 맞고 싶을 때도 있죠. 생활이 괴로울 때, 인생이. 예. 이번에 그 홈쇼핑계의 황제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 필로폰 투약혐으로 구속됐던데. 쇼핑, 그 남자애 하나 있어요. 유재영이라고. 있어요. 그 CJ 홈쇼핑인가 거기 나오는 애 하나 있는데.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조리 있게 잘 팔아먹고 4천억씩 하는데 예. 뽕 맞아서 구속됐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 한번 발 들어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책도 이미 다 사놨고, 그렇죠? 아깝죠. 해야지, 뭐. 얼마 겨자먹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니까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너무 힘들어. 너무 죽겠어. 어려워. 나는 못할 것 같아. 하는 마인드로 완전히 바꾸세요. 아우, 재밌다. 즐기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있죠? 즐기시면 돼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래 힘든 거니까. 힘들 때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드니까. 힘을 내세요. 갈 길이 멉니다. 저하고 같이. 또 하나는 제가 까칠해요? 안 까칠하죠? 네. 근데 자꾸 저보고 까칠하다고 안 까칠한데. 이럴 수는 있어요. 뭘 질문했을 때 윽박 지르듯이 대답을 해요. 제가. 뭘 질문했을 때 작은 부드러운 톤으로 대답하지 않고 으아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건 성격이야. 그건 성격이야.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닌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옛날에 한번 제가 부산 수강생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왜 답을 하는데 성질을 부리냐고 저한테. 저 화낸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사람을 윽박지르듯이 대답을 해요. 부산 분들이 더 하신대요. 그래서 부산 분들 대화가 그렇잖아요. 막 거의 싸우듯이. 예. 더 하면서 자기들은 나한테.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한 사람이. 대답을 제가 만약에 질문했는데 제가 좀 막 이렇게 목소리 높였고 막 윽박 지르듯이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저놈이 화난 거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놈은 원래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질문은 언제라도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만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하지 마시고. 흐름이 끊기니까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단 공부와 관련된 것 갖고 질문하세요. 땅을 하나 팔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땅을 사놨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대답을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변호사하고 상담을 다 끝내고 저한테 확인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변호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복대리. 이거는 뭘까? 좀 어려워요, 복대리. 복대리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자가 땅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갑의 땅을 팔아주는 대리인이 될 텐데요. 얘가 좀 뭔가 부득이한 사정이 돼서 못 해주게 생겼어요. 그럼 안 하면 그만이라 그랬죠. 안 하면 그만인데 을이 꼭 해준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리고 꼭 해줘야 돼. 평상시에 신세를 되게 많이 졌어. 그럼 얘는 갑한테 못하겠다라는 말은 못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야. 그 다른 방법이 뭘까요?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네가 좀 팔아달라. 그럼 이때 병은요. 갑 소유의 A 토지를 매각을 하겠죠. 결국 병은 누구 땅을 팔아준 거예요? 갑.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행위는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그랬어요? 본인. 병이 매각할 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돼요? 갑. 그러니까 누가 본인인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본인한테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 부탁을 받았어요? 대리인 부탁을 받았어요. 대리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요 놈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뜻을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뜻 갖고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 지문이 뜻에서 많이 나와요. 대리인이 선임을 하죠. 예? 본인이 선임을 하는 게 누가 선임을 해요? 대리인이 부탁을 해요.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깜빡하면 속기 쉬워요. 의뢰 부탁을 받았으니까 의뢰 일을 대신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병이 실질적으로 하는 건 갑을 위한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다만 본인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가 이걸 팔았는데요. 갑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병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지지요.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의한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얘는 져요. 얘는 책임을 져요. 왜? 얘는 대리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책임을 져요. 이때 을이 책임진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뭐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야. 대리인은 복대리인이 행위에 의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복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리인은 책임을 져요. 그 책임을 진다는 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복대리의 뜻이에요. 외워야 돼요. 저 노랗게 써 있는 것도 바꿔서 잘래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 이렇게. 그럼 틀린 거예요. 외워야 돼.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머리에 터치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박혀 있어야 돼요. 의 자체가 시험 지문에 잘 나옵니다.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좀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특징, 첫째. 병에게 부탁을 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하죠. 그렇죠? 근데 아까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걸 현명이라고 그랬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건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자기 이름으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탁을 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한테 갑수의 땅을 팔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 행위예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예요. 수권 행위예요. 수권 행위. 그런데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걸 아까 수권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수권 행위라고 부르면 헷갈리니까 복임 행위라고 불러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법률 행위. 이걸 복임 행위라 합니다. 첫 번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두 번째. 그래서 요 놈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은 뭐라고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아까 임의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통해 생긴다 그랬죠? 네?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복대리권이 생기니까 을이 법정 대리인이든 얘가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세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 보통 우리 시험 지문에 언제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옳은 지문도 몇 개 있어요. 이게 거기에 해당돼요.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세 번째로요. 얘는 요 놈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요 놈이 일을 잘 처리하나 감독을 해야 돼요. 지가 책임 안 지려면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을 하려면 감독을 할 만한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감독권의 근거가 대리권이에요. 즉 을은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이 대리권에 기초해서 복대리인을 감독하게 됩니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권에 복종합니다. 대리인의 감독권에 복종을 해요. 대리인이 책임 안 지려면 복대리인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복대리권,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돼요. 같거나 작아야 돼요.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돼요. 갑이 을에게 평택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 몇 군데를 다녀보고 괜찮은 학원에서 수강권을 하나 끊어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이때 을이 병에게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평택에 있는 학원을 알아보고 끊어오라고. 그런데 이 병이 저기 천안 가서 끊어왔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같거나 작아야 한다. 똑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커서는 안 돼. 또 하나. 대리권이 소멸해요. 그럼 뭐도 소멸해야 될까요?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복대리에는 있게 돼요. 이게 복대리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얘가 아무 때나 복대리인 선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때나 복대리인 선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 맘대로. 갑이 을을 믿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을이 갑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덜렁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병을 몰라. 갑은 을을 믿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병에게 을이 부탁을 했어. 그럼 갑은 좋아할까요? 기분이 좀 찜찜할까요? 찜찜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은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이걸 복임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은 책임진다 그랬죠. 어떤 책임을 질까?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복임권 및 책임. 어떨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거를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를 나눠놨어요. 그게 120조부터 122조까지예요. 그게 우리 166페이지에 있어요. 2번 복임권 유무와 책임의 범위 120조부터 122조까지 있죠. 그중에 120조와 121조가 임의대리고요. 122조가 법정대리입니다. 지금 안 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에? 읽지 마세요. 지진나. 하나만 기억을 좀 해보세요. 뼈대만 잡는 거예요. 법정대리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리권이 생겼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반면에 임의대리는 본인이 믿었으니까 맡겼죠. 그러니까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이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예요. 그게 120조부터 122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나중에 자세히 보면 돼요. 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복대리는 언제 선임할 수 있는가? 책임도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돼요. 네 번째, 이 복대리인의 지위. 123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123조 1항과 2항인데 1항에서 복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라고 쐐기를 박아놨어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슨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지, 또 복대리인이 또 다른 복대리인, 복대리인이라고 그러겠죠. 이거 선임할 수, 그냥 다 복대리라고 불러요. 이거 선임할 수 있는가 등등 몇 가지 머리 깨지는 문제가 또 나와요. 복대리권 소멸의 문제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오늘은 복대리의 뜻과 복대리의 특징,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둡니다. 그리고 복인권 및 책임과 관련해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을 해놨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무권대리. 교재에 나오는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이런 것도 집에서 볼 생각하지 마세요. 사전보다 쉽다라고 돼 있지 쉬운 거 아니에요. 괜히 보다 머리 지진나지 마시고 읽지 마세요. 168페이지 보면 무권대리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갑이을한테 내 건 내가 주문할 테니까 너는 네 거만 주문해라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우리 덜렁 짜장면을 시켜놨어요. 이게 무권대리라 했죠. 이 짜장면 갑이 먹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대리 행위를 합니다. 이걸 무권대리를 합니다. 이 무권대리가 기본이 되는 게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자, 무권대리의 체계를 좀 볼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하나 있고요. 이 갑에게는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요. 맨날 아버지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사업한답시고 날려먹는 놈이 하나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안 말아먹는 후레자식 놈 하나 있죠? 있어. 이번에도 우리 후레자식 놈이 후레자식이라고 써야지 아예. 놈이라고 써야죠. 후레자식 놈 하나 있어요. 이 후레가 이게 맞죠? 후레예요? 후레예요? 어예요? 아예요? 모르죠? 서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인터넷에 후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후레면 그냥 그렇게 써요. 후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상한 놈이야. 이 놈이 이번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아버지한테 남은 하나 땅 이것 좀 어떻게 좀 팔거나 대출 받았고 사업자금 대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절대로 눈에 흙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이때 을이라는 놈은 순순히 물러나는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을 때 몰래 아버지 집에 침입을 해서 토지에 대한 등기 필증하고요. 아버지 신분증하고요.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위임장을 작성을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병한테 팔아먹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팔아먹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뻔히 살아계신 아버지 갑을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지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팔아먹는 놈이 하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거 대리행위 아니에요. 을이 내 땅이다 팔아먹는 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도 아니에요. 두 번째 좀 겁늙은 놈이 있어요. 노안? 예? 눈 한자 말고 얼굴 한자? 예. 신분증 아버지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요놈은 병한테 아버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갑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분증을 봤을 때 약간 신분증에 있는 사진보다는 젊어 보이지만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믿게 될 거예요. 즉 을이 병에게 내가 갑이요 라고 팔아먹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럼 요것도 무권대리는 아니에요. 세 번째 놈이 무권대리야. 위임장 따위를 의지해서 위임장을 병에게 보여주면서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우리 아버지 건데 내가 대리인이다. 요렇게 팔아먹는 놈, 요게 무권대리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세 번째 놈을 생각합니다. 대리행위로 A 토지를 매각을 한 경우. 자,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 유효한 계약. 이게 유효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무효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고 그 범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요. 아까 짜장면 안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본인에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자식놈이 몰래 아버지 부동산을 팔아먹으면 가족들이 모여갖고 이제 우리 망했다고 울지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법을 모르니까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를. 울 필요가 없어요. 병한테 가서 말소하라고 하면 말소해야 돼요.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땅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돈은 얘가 돌려주든지 말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은 갑한테 와서 따질 수가 없어요. 자식이니까 책임져라. 얘 뭐라 그래요? 그놈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팔 거다. 그래 버리면 그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식 일이니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건 법적으로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아. 이게 원칙이에요.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땅을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은 을을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러겠죠. 때리다 지치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얼마에 팔았나를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래 이 자식아, 때리다 지쳐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그랬더니 이놈이 이게 1억짜리인데 5천에 팔았어요. 그럼 더 맞아. 그때부터 아버님은 힘이 불끈 솟아고 더 때려. 예이 죽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그런데 2억에 팔았어요. 이땐 달라져. 아버님은 때린 게 갑자기 미안해질 수도 있고요. 잘했구나 내 자식아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즉 무권 대리행위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무권 대리행위에서 본인이 나중에 이걸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걸 추인이라 그래요. 그걸 거절할 수도 있도록 해놨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 입맛에 짝짝 맞게. 본인한테 유리하면 인정하면 되고. 아까 짜장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덜렁 짜장면을 시켜놨어요. 화장실 갔다 온 갑은 왜 네 멋대로 시켜놨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짜장면은 먹고 싶었다. 먹을 수 있지요. 그게 추인이에요. 근데 이거 네 멋대로 왜 시켰냐 자식아. 나 아침에 짜왕 먹고 나왔는데 그게 가져가. 나 짬뽕 새로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추인 거절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요.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돼버려요. 처음부터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현재 무효 상태인데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죠. 유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죠.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가 될 길이 열려있을 때,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무효를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 민법상 기본적인 태도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을 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고 추인을 하면 서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결국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의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 세부 사항은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유동적 무효고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 짜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의리 지멋대로 짜장면을 떡 주문했어요. 먹는 게 추인이라고 그랬고요. 이걸 짜장면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짬뽕을 새로 시키는 게 추인 거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갑이 짜장면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 처먹지도 않고 다른 걸 주문하지도 않고 짜장면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속 터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속이 터질까? 에? 중국집 사장님. 저거 불어 터지는데 저 안 처먹나? 이렇게. 속 터지는 분이 누구라고요? 상대방. 안 터질까?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진다고 해주세요. 아니 그 짜장면을 처먹지도 않고 다른 거 주문하지도 않고 갑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그 짜장면 불어 터지는데 누가 먹을 수도 없는데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처먹을래 말래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최고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최고는요 원래 독촉하는 걸 말해요. 독촉, 촉구. 다른 말로 독촉 또는 촉구 이렇게 불러요. 그게 본래 의미의 최고고요. 민법상 최고는 하나가 더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할래 말래 물어보는 최고하고 하라고 쪼는 최고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는 쪼는 최고가 아니라 할래 말래 물어보는 최고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때 최고를 받은 갑 확답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민법은 물어봤는데 갑이 대답을 안 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에게 뭐가 하나 있다?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최고라 한다. 또 하나 이거 본인에게 이익이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 상대방은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요. 본인에게 이익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반대로 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줘야 공평하죠. 안 공평해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철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유효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계약은 소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충돌하지요. 네?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해버리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고 이런 관계가 추인과 철회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고 우리 민법은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이에 대응해서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을 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5천만 원에 팔았다는 말을 듣고 추인을 거절해버려요. 그럼 병은
더 이상 갑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이 병이요. 을과 계약을 할 때 갑을 알아요. 이 병이. 이분은 절대 땅을 팔 분이 아닌데. 의심을 하면서 그래도 아들한테 맡겼겠지 뭐. 다시 말해서 이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계약을 했어. 이놈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철석같이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했어요. 불쌍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추인을 거절해서 더 이상 갑은 책임질 여지가 없는데 얘는 너무나 불쌍해. 그럼 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을에게. 그런데 아까 대리 행위에 의해서는 대리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 아까 민법의 대원칙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의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하나 둡니다.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게 책임 져라.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 특별한 규정이에요. 이 을은요,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갑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서 갑은 책임을 안 져요. 두 번째, 얘는 갑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이론상.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요놈 환자 독바가지를 쓰는 게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요놈 혼자 독바가지를 써야 되는 게. 병 억울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권 대리인 너 책임을 져라 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게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135조는 어떨 때 무권 대리인 책임이 발생하는가 그 책임의 발생 요건 중요하겠죠. 그냥 생기질 않아요.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두 번째로 그 책임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무권 대리인 상대방한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135조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책임의 내용 요걸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늘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협의 무권 대리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면서 서류, 인감까지 줬어요. 위임장, 등기 관련 서류, 매각계 관련된 서류 다 줬어요. 그럼 을은 정상적인 대리인이죠. 을은 정상적인 대리인이에요. 이제 대리 행위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어. 몇 달 며칠이 지나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얘가 기다리다 지쳐서 철회를 했어요. 수권행위죠, 요거. 부탁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수권행위. 대리권 생겼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수권행위를 철회했어요. 그럼 얘는 대리권이 소멸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대리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그제서야 팔았어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죠. 이미 수권행위를 철회를 해서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무권대리예요. 아까 이 후레자식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왼쪽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서 이거를 회수를 안 했어요. 회수를 안 하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요. 을이
완벽한 대리인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서류 다 훔쳐갖고 완벽하게 서류를 갖췄어요. 그래서 얘는 철석같이 그를 대리인이라고 믿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왼쪽 거는요. 갑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식을 낳은 잘못이 있지 않냐.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 교육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법을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접근하셔야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갑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후레 자식하고 오른쪽하고 결정적인 차이. 똑같이 병은 을을 철석같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오른쪽은 그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갑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질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는 달리 오른쪽의 경우는 갑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권 대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를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이제 머리가 지진이 나요. 이게 머리가 지진이 나. 무권 대리부터 시작해서 표현 대리까지 오게 되면 이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무권 대리 체계는 광의의 무권 대리 속에 원래 의미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 그리고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 대리, 이런 걸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나중에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뼈대를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아니, 됐잖아. 안 됐나? 됐지. 머리는 터질 것 같아. 들어오지는 않아. 외워지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 아직 갈 거리 보는 거야. 한 10번 들어야 돼, 10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0번 들으세요. 반복. 그럼 그때 들려. 10번 듣지 않고 저한테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될까? 자, 이 광의의 무권 대리가 첫째, 주로 계약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계약의 무권 대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무권 대리는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범죄행위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구별했었죠. 단독행위에서도 무권 대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건 무슨 무권 대리예요? 계약의 무권 대리. 그런데 무권 대리라는 그런 행위는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에서도 무권 대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 136조예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그래서 대리와 관련된 규정, 아까 처음에 앞에 대리의 일반론부터 시작해서 무권 대리까지 왔죠. 대리와 관련된 민법 조문이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가 있어요. 요 앞까지는요, 우리 시험범에 103조부터 113조까지 11개가 있어요. 앞에 법률행위 목적하고 의사표시까지는 103조부터 113조까지 11개가 있어요. 근데 대리에만 조문이 몇 개가 있어요? 23개. 그래서 대리는 이 조문을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리는 조문만 외우고 있어도 한두 문제는 거저먹고 들어가요. 앞으로 외우셔야 될 조문입니다. 23개. 네? 민법 조문집이라고 쬐깐한 거 있죠? 거기 114조부터
136조까지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중얼중얼 밥 먹고 쉴 때 읽고 똥누로 들어가서 읽고 이렇게. 틈틈이. 거기 말고 쬐깐한 책이 있어요. 조문집이라고. 114조부터 123조까지 자꾸 읽자. 시간 날 때마다. 안 읽혀도 읽자. 읽을 때 집에서 큰 소리를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어. 그럼 훨씬 수월해. 눈으로 읽는 것보다. 예? 136조가 마지막. 어쨌든 대리는 이런 뼈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덩어리 말씀드렸어요. 대리 일반론,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무권대리. 대리 일반론에서는 대리제도의 뜻, 대리제도의 기능,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 봤고요.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대리권의 의, 대리권 발생 원인, 대리권의 소멸 세 개 봤어요.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 대리권 소멸, 그 대리행위에서 봤고 대리인의 능력 요거 봤어요. 삼면관계. 복대리에서는 복대리의 뜻과 특징 봤어요. 무권대리에서는 계약에 있어서 협업의 무권대리와 주인 거절, 최고 철회. 135조라는 놈이 하나 있고 표현대리의 개념.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뼈대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세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덩어리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이 5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는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두 번째 덩어리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세 번째 덩어리는 대리.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두 덩어리 남았어요. 한 덩어리가 무효 취소고 또 한 덩어리가 부관입니다. 자, 무효 취소. 이 무효 취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확정은 되어 있지만 실현이 행위 당시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어 있고 가능하지만 강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적법까지는 하지만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거나 그럼 무효였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 무효였죠. 허위 표시 무효였어요. 착오나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었어요. 무권대리 무효였어요. 이렇게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여기까지만 딱 봤어요. 그 다음 거.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그게 남은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었다 안 됐다? 성립은 됐다. 성립은 됐다. 쉽게 말해서 계약은 체결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뭘 갖추지 못했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럴 때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이걸 뭐라 하고? 무효라 하고. 이걸 무효라 하고. 일단은 유효하지만 아까 착오나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와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하는 두 가지 경우로 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무효고 어떨 때는 취소냐? 외워야 돼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효력 요건이 좀 중요하다면 무효로 가는 거고요. 조금 덜 중요하다 그러면 취소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정확하게 구별을 알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취소 사유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무효 아니면 취소로 갑니다. 이때 취소를 먼저 보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아까 착오에 의한 행위나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런 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합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죠. 그렇죠?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죠. 그럼 이 유효는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예요. 아까 묵건대리 무효인데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여지가 남아있을 때 이 무효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그럼 똑같이 이리 와요. 유효인데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 무슨 유효라 할까요?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잘 안 쓰는데 과거에 대법원이 많이 쓰던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지금 중개사 교재에다 써놓은 교재가 있어요. 거의 안 쓰는데 돌아버리겠어. 그런 걸 왜 써놓는지. 참.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일응유효라고. 돌아버리겠어. 이걸 왜 써? 일단 유효란 뜻이에요. 이거를 법원에서는 일응이라고 불러요. 절대로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혹시라도 다른 교재나 이상한 데 인터넷 같은 데서 일응유효 있다고 표현 나오면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먼저 틀을 잡습니다. 두 번째로 무효 먼저 볼게요. 첫째 뜻.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법률 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게 무효예요. 무효의 뜻. 그냥 무효는 효력 없는 거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만 이제 앞에 조금 몇 개 붙이면 돼. 난 붙이기 싫어. 안 붙여도 돼. 그냥 효력 없는 거 그러면 돼. 무효 사유. 버라이어티 합니다. 버라이어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의사무능력자. 무효죠? 확정되지 않아. 무효. 실현이 불가능해. 무효. 강행 규정 위반했어. 무효. 반사의 질성이야. 무효. 폭리행위.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리리 표시. 무효. 허위 표시. 무효. 등등. 무효 사유는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고요. 심지어 아까 거래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이걸 뭐라 그랬죠? 신의 성실. 이거 위반 무효도 있어요. 신의 성실 원칙 위반 무효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딱히 법에서 이거 무효다라고 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봤을 때 이거 무효로 만들고 싶으면 들먹이는 게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무효 사유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버라이어티 하다니까. 반면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긴 할 건데 이 취소 사유는 외워야 돼요.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취소 사유는. 첫째,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행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또 오늘 본 거 착오에 의한 행위. 또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딱 요것만 취소 사유예요. 제, 착, 사, 강. 요게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취소를 못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근데 을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줘요. 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근데 약속한 날짜에 을이 돈을 안 줘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한능력자의 행위도 아니고 착오에 의한 행위도 아니고 사기 강박도 아니야. 취소 못해. 그럼 취소하던데요. 그건 취소가 아니라 해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제. 해제. 을이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것, 이걸 채무 불이행해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해라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소한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거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최소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취소하고 해제는 구별해서 쓰실 수 있어야지. 그렇죠? 취소 사유는 딱 요 네 가지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 사유는 안 외워도 되는데
치수 사연은 외우셔야 돼. 재, 착, 사, 강. 이렇게. 세 번째, 무효의 종류.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개념을 좀 이건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첫째가 절대적 무효라는 게 있고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당연 무효라는 게 있고 재판상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정적 무효라는 게 있고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부 무효라는 놈이 있고 일부 무효라는 놈이 있어요. 이 무효의 종류예요. 무효의 종류예요. 그 중에 이거는 필요 없고요.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요 놈과 요 놈이 중요합니다. 요 놈은 조문이 있어야 137조. 일부 무효와 관련된 조문이 137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종류가 네 덩어리가 있는데 당연무효와 재판상무효는 몰라도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27회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안 보셔도 돼요. 요것만 보면 좀. 자, 먼저 절대무효, 상대무효. 무효는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이 무효야. 갑은 을에게 계약이 무효다. 을은 갑에게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절대적 무효라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일 때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갑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이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 반면에 선의의 제3자에게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 합니다. 상대적 무효가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해. 두 번째,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강행 규정이 위반됐거나 반사의 질성이 있을 때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이런 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다 절대적 무효고 딱 두 개만 상대적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뭐?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 외워야 돼요. 상대적 무효 두 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 107조 제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 외우자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안 외웠죠? 외웠는데 까먹었죠? 괜찮아. 다시 리바이벌 해요.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07조 1항 단서에. 그런데 2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상대적 무효예요.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의 무효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네 개가 절대적 무효고 하나가 상대적 무효 딱 넣어서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적 무효 두 개를 외워야 돼. 외울 수 있겠지요? 있다고 해주세요. 앞으로 외우시면 돼. 살살.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 근데 아까 묵건들이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었죠. 이걸 유동적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있고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나옵니다. 갑과 을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각의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매매가 거래죠? 매매 거래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할 때, 즉 매매를 할 때 허가. 이거 무슨 효력 요건이었었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요. 특효대 조기사가. 예? 지난주에 외운 거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뭐가 돼요?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는요, 거래 전에 미리 받을 필요가 없고 거래 후 허가예요. 그러면 두 가지.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 다음에 거래 후 허가다.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왜? 거래를 허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나서 허가를 받는 거지. 거래를 하지도 않고 허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래 후 허가예요. 거래 후 허가. 그럼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합니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아니, 허가를 안 받고 거래했다니까. 특별 효력 요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이 거래했으니까 뭐예요? 효력 요건 못 갖추니까 무효야. 근데 거래 후에 허가를 받아요. 유효로 바뀌겠죠?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그러면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을 때까지 요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 거래 후 허가 전 요게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갑이 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갑과 을이 할 수 있는 것. 예컨대 갑,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요. 무효니까. 을,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무효니까. 그런데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갑이, 을이 각각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그거 이제 다음번에 합니다. 오늘은 유동적 무효에 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를 하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상태가 뭐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 됐죠? 이 유동적 무효가 우리 시험범위에서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그 중에 2개를 지금 본 거예요. 무권대리 봤죠? 또 뭐 봤어요? 허가 전 거래 봤죠? 2개 남았어요. 이 2개가 부관에 가면 나와요. 그럼 부관 가서 보면 돼요. 그냥 오늘 2개만, 응? 유동적 무효 2개만, 무권대리하고 허가 전 거래하고, 오케이? 네,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전부 무효. 말 그대로 전부 무효예요. 그냥. 갑이 을과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주택이 이미 전부 멸실.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예요, 그냥. 그런데, 일부 무효. 갑이 을과 A 토지 및 B 건물 요 2개를 일괄해서 하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할 수 있죠? 나대지는 나대지만 팔지만 나대지 위에 건물까지 갖고 있으면 보통 땅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팔지요. 자,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와 그 토지 위에 B 건물을 을과 일괄해서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요 땅이 허가구역 내에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토지 매매는 무효죠? 아니, 토지 매매는 무효잖아요. 건물 매매는 유효죠. 왜? 건물 거래 허가 구역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했을 때 토지 거래 허가 전에 토지 부분은 무효지만 건물 부분은 무효가 아닌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걸 일부 무효라 그래요. 자, 이때 이거를 1번 전부 무효로 할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만약에 전부를 무효로 하면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 청구 못하고 돈 달라 소리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만 무효로 하면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는 돈 달라 소리 못하고 등기 청구 못하지만 건물 대금 달라고 할 수 있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법률행위에 일부만 무효일 때 이거를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 무효로 할지에 따라서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에이 그건 전부를 무효로 해야 돼. 아니야 일부만 무효지. 싸우겠죠. 그래서 137조에서 뭐라고 해놨어?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다고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예외적으로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보고 원칙이 뭐다? 전부 무효다. 그럼 일로 돌아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부분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이게 대법원 태도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137조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거요. 시험 지문에 맨날 이렇게 나왔어.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은 무효로 한다. OX, X 맨날 틀려 그거를.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아주 그냥. 원칙이 뭐로 돼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은 무효로 한다. 이거를 옳은 걸로 해가지고 맨날 틀리고 어렵대. 이게 틀릴 게 뭐가 있어 이게. 이런. 그냥 조문만 외우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무효와 취소, 민법 총칙 네 번째 덩어리 중에서 첫째 무효와 취소의 개념 받고요. 두 번째 무효와 관련해서 무효의 뜻과 무효 사유, 취소 사유 구별했고요. 취소 사유 외웠고요.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 네 덩어리 중에서 세 덩어리를 구별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무효 조금 더 보고 취소 보고 부관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요. 절대로 안 터집니다. 절대로 안 터지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 집에 가서 힘들어도 꼭 복습 자꾸 하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돼.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